품질경영론, 품질기능전개, 이론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동영상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마이크를 좀 땡겨서 쓰고 있는데요. 이게 뭐 소리가 잘 들릴까봐 그러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눈앞에 있다 보니까 좀 시야를 가리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배치하는 게 좋을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지금 밑에 있는 자막은 이제 폰트 얘기입니다. 밑에 자막 글씨가 좀 이제 동글동글하게 이런 글씨를 썼는데, 뭐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그냥 왠지 글씨를 동글동글 쓰면 좀 그래도 험한 말이 예쁘게 가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인터넷 유머처럼 뭐 나쁜 말 하니까 너 나가 죽어 뭐 이러는데, 예쁘게 말해야지요. 그러니까 나가 죽어 이러면서 옆에 꽃 달아놓고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얘기한다고 예뻐지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글씨 폰트가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려고 네, 이런 폰트를 고르는데 신경을 쓴 거죠. 지금은 그래도 뭐 동영상 강의 때문에 밑에 적었듯이 이제 폰트를 다시 좀 신경을 쓰는데, 심하지 않은 편이고, 이 폰트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깨닫고 그걸 내가 좀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대학원 박사과정 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다 보면, 한글이든 영어든 논문이나 보고서를 쓰다 보면 타이핑을 굉장히 많이 치는데 화면에 내가 쓴 글이 가득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그 글자들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지겹고 나도 한 번도 다시 안 볼 것 같은 그런 지루한 글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쓰고, 물론 내용이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기분이,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정말 내가 대단한 걸 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만족감 이런 걸 좀 얻고 싶다. 그런 기분 있잖아요. 왜? 네. 허름하게 입고 카페에 가서 이제 라떼 한 잔 이렇게 먹고 있으면 그냥 왠지 좀 초라해지는데, 옷 좀 이렇게 단정하게 갖춰 입고 잘 다려진 재킷 같은 걸 입은 채로 바깥 풍경 멋진 카페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왠지 그냥 내가 어떤 도시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의 주인공까지는 안 돼도 조연이 된 듯한 그런 기분, 네. 그런 허세죠, 허세.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근데 허세나 허영이 인생에 전에도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필요해요. 그게 완벽히 없어야 된다거나 또 없을 수는 없어요. 자기 만족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런 감정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정말 정말 많이 폰트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한글 폰트는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반듯하고 그 눈에 잘 들어오는, 어디에 써도 이게 장난 같지 않고 전문적인 글처럼 보이는 폰트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신문에 쓸 수 있는 정도의 폰트는. 이렇게 글씨를 쓸 때 이렇게 꺾임이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 아래로 이렇게 획을 그을 때 위를 살짝 구부렸다가 긋잖아요. 우리나라 글자들 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걸 세리프라고 해요. 세리프. 네, 명조체에 해당하는 거죠. 분류를 하자면. 그렇지 않고 그냥 네모 반듯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완전 네모 직선 이렇게 돼 있는 걸 네, 산세리프라고 해요. 이제 고딕체가 그런 거죠. 도둠체. 그러니까 바탕체, 명조체 같은 것들로 우리가 보통 신문이나 아니면 이제 논문을 쓰거나 잡지에 글을 보거나, 그 잡지의 글들이 뭐 요즘은 산세리프, 그러니까 도둠체나 고딕체로 돼 있는 경우도 좀 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인쇄물들은 다 명조체, 바탕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글은 그 명조체, 바탕체에 해당하는 것들이, 제가 논문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글씨체들이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요. 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좀 늘긴 했지만 아주 많지 않아요. 바탕체, 그리고 아래 한글 깔면 있는 함초롬 바탕체, 뭐 휴먼 명조체, 명조체, 신명조체. 근데 걔들은 트루타입 글꼴이 아니라서 크게 하면 좀 깨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눔 명조체, 그다음 뭐 서울에서 나오는 서울 한강체 또 조금 너무 그래픽한 글씨체이긴 한데, 그다음 뭐 정고딕이 아니라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윤명조 같은 것들. 하여튼 그렇게 종류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영어로 가면은 아까 말한 세리프와 산세리프에 해당하는 글씨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겠지만 영어에서 우리나라 명조체 가장 기본적인 명조체에 해당하는 게 타임스 뉴 로망이에요. 네, 타임스 뉴 로망. 한번 보시면 그 글씨체를 한번 보시면 그거는 진짜 우리가 아는 영어 신문 아니면 교재의 글씨체, 이거구나라고 딱 느끼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글씨체랑 조금 다른 거 면서 이제 그 종류의 글씨체를 제가 뭐 여러 개를 찾았었죠. 뭐 조지아도 썼다가 뭐 하다가 그 구글이나 이제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그런 글씨체들도 썼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되는 드로이드 세리프를 한때 꽤 오래 썼었는데, 글씨가 조금 더 유려한 느낌, 약간 더 허세가 있는 느낌을 줘서 그걸로 한때 글을 죄송합니다. 올해 논문 작성할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출할 때는 다시 이제 일반적인 글씨체로 바꿔서 제출을 해야 되지만 요구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도 쓸 때는 그런 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그 워드 같은 데서 파워포인트에서 글씨체 고르기 하면 제가 깔아놓은 폰트들이 뜨잖아요. 막 끝도 없이 떴던 적이 있어요. 한 50개 정도를 제가 따로 깔았으니까. 그래서 막 폰트 관리 프로그램도 찾고 막 별별 짓을 다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 쓰는 것만 쓰게 된다는 걸 알고 좀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여전히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를 만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글씨체를 꽤 신경 쓴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글씨체를 신경 쓰는 거는 그냥 개인의 어떤 미적 감각의 만족을 위한 거니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저는 근데 글씨체가 확실히 그 느낌을 다르게 한다. 글의 내용이 똑같아도 느낌을 다르게 한다는 거를 고등학교 때 처음 깨달았거든요. 제가 이제 친구들끼리 그냥 모여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끄적끄적 글쓰기를 하는 동아리 같은 걸 만들었었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글씨가 뭐 저도 뭐 아주 잘 쓰는 편은 아니지만 지금도 정말 악필인 친구가 둘 정도 있었어요. 우리 모임에. 남학생이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 친구들이 쓴 글들이 컴퓨터실 가서 그걸 타이프를 쳤어요. 그때는 이제 좀 여러분들 알지 모르지만 샘물체라고 글씨가 이제 컴퓨터로 한 것처럼, 컴퓨터 옛날 뭐 매트릭스 글씨체처럼 이렇게 좀 비대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글씨체가 있어요. 네모 막 직선 동그라미 막 이렇게 돼 있어서 균형감이 좀 떨어지는. 근데 어쨌든 그 글씨체가 약간 좀 천천히 읽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시 같은 것들을 그 글씨체로 이렇게 타이핑을 쳤는데, 개발 썼던 그 원문에서는 뭐 제가 큰 감흥을 못 느꼈던 그런 습작들도 그렇게 옮겨 놓으니까 글 읽는 느낌이 전혀 다른 거죠. 야, 이거 정말 새로운데? 이게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글씨체에 따라서 참 이게 폰트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때 이제 도서반이면서 그 도서실, 그러니까 도서실과 독서실을 우리가 많이 혼돈해서 잘못 쓰는데, 도서실은 작은 도서관 같은 게 학교 같은 곳에 있는 거고, 독서실은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는 데죠. 책이 없는 데죠, 빌려주는. 아무튼 도서실 담당이었는데 거기서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되게 예쁘게 이렇게 마감된 하드커버 안에 있던 소설이 있었는데 지금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딱 하나 기억나는 거는 그 책의 글씨체가 약간 타이프라이터, 타자기 글씨체를 약간 바꾼 것 같은, 뭐 약간 싸이월드 시대에 쓸 것 같은 귀염뽀짝한 그런 글씨체였어요. 그래서 사실 가독성은 좀 나쁜데 읽는 내내 약간 정말 동화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들게 해줬어요. 약간 좀 설레는 기분. 그래서 글씨체가 또 이런 효과도 있구나. 어떻게 보면 좀 진지함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지만, 너무 장난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글씨체를, 그 폰트를 신경을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글씨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폰트를 좋아하는지. 요즘 뭐 휴대폰에서 주로 폰트를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폰트들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자기 그 휴대폰 쓸 때 뭐 캡처 같은 걸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들을 보면 온갖 글씨체가 다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휴대폰에는 그냥 기본 글씨체 쓰거나 가끔 이제 손글씨체 쪽으로 가느다란 손글씨체 같은 걸로 이제 각 한 번씩 바꾸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글씨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폰트 뭐 혹시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 강의 자료 제목이나 이런 자막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귀여운 폰트, 예쁜 폰트하고 제목에 들어갈 수 있는 굵은 폰트, 멋진 것들 있으면 추천 바랍니다. 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네, 품질 기능 전개 같이 보죠. 네, 제일 처음에 동시공학 소통의 중요성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시공학은 concurrent engineering에서 concurrent라는 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동시라는 말을 이제 이 영어를 한글로 번역한 것인데요. 우리가 동시라고 하면 보통 영어의 simultaneous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가 이게 같이 딱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 뭐 동시 공격, 뭐 동시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이제 딱 동시에 어떤 것들이 같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건데 시간적으로 여기서의 동시공학에서의 동시 concurrent는 영어 단어 찾아보면 알겠지만 어떤 것들이 딱 그 아주 짧은 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시간대 좀 뭐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을 뒀을 때 그 기간이 겹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병렬로 함께 일어나는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시대의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런 동시대입니다. 동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날 때 이쪽은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이쪽도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동시 concurrent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시공학이란 말은 그 회사에서 이쪽 저쪽에서 일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따로따로가 아니고 함께 같은 시간대에 같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의를 따지자면 모든 회사의 관계자나 부서가 그 설계를 할 때 참여를 하는 걸 말해요. 그럼 이거에 반대 개념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품질 경영의 개념으로 등장하고 이 동시공학을 달성하기 위해서 품질 기능 전개를 하고 그 품질 기능 전개의 도구로서 HOQ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번 그 강의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럼 그 전에는 이렇게 이것이 제한돼서 개선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순차 설계가 있는 거예요. 순차 설계. 순차 설계는 말 그대로 단계 하는 거예요. 단계.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걸 보면 그 기능별로 분업화해서 뭐 예전에 또 그 얘기를 했지만 어떤 것들이 분업화 시기에 어떤 그 논리가 그 항상 이제 전원 참가로 점점 발전해 간다 그랬는데 그랬을 때 과거의 이 개념인 거예요. 이게 뭐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힘들고 어떤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업이 여전히 유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분업이 좋기 때문에 당초 처음에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이걸 완전히 배척하고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힘들지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시공학이 나타난 거죠. 그럼 순차 설계가 어떤 건지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고객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고객에게 필요한 것들을 고객에게 물어보고 그걸 가져와서 개념 설계를 해요.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공학적인 언어가 아니고 사용자 그냥 일상의 언어예요. 뭐 예를 들면 핸드폰 같으면 뭐 잡았을 때 느낌이 좋은 뭐 이런 거죠. 카메라를 찍었을 때 잘 나오는 뭐 되게 추상적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개념이에요. 그걸로 이제 상품 기획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모았을 때 뭐 어떤 특징을 갖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능 규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고성능 카메라 중심의 고성능 핸드폰을 만들겠다. 그럼 그걸 이제 상품 기획이 되면 그걸 성능을 어느 정도를 카메라 성능을 올려야 되느냐를 이제 스펙을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스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품을 넣어야 되고 그게 이제 설계가 나오는 설계 규격이 되는 거고 그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제조 방법을 만드는 게 제조 설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제조를 달성하기 위한 규격이 있고 이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앞 단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뒷 단계, 또 그 뒷 단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뒷 단계 이렇게 계속 정보가 앞에서 이제 결정해 놓으면 뒤에서는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이제 실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 하는 말로
앞에서 질러 놓으면 뒤에서 수습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효율은 올라가요. 일단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내 할 말을 하면 되니까 나는 이걸 계속했으면 고객의 생각을 개념으로 바꾸는 데는 나는 전문가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계속했으니까 빨리빨리 할 수가 있으니까 효율이 올라가요. 효율이 올라가는데 나는 이렇게 했어 그리고 휙 던져버리면 뒤에서는 상품 기획하는 사람들은 고객의 어떤 생각들 때문에 고객의 어떤 의견들 때문에 이렇게 개념 설계가 됐는지를 과정을 알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뭐 설계 규격이나 제조 설계증 가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걸 만들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 원천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이거 도저히 제조 설계로 뽑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뭐 바로 전 단계인 설계 규격에 가서 이제 좀 하소연을 해봐도 이 둘 다 이걸 어느 만큼 바꿔도 될지를 몰라요. 왜? 저 앞단에서 뭔가를 결정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걸 바꿔도 되는 건지 아니 뭐 더 좋게 만들어도 되는 건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걸 뭐 알 수가 없어요. 다 따로따로니까. 그래서 각 단계마다 장벽이 있어서 극단적으로는 내 파트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약간 넓게 봐도 바로 옆 단계랑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반대로 개념 설계라는 쪽도 최종 그 제품 생산된 거 보면 야 이거 뭐야 원래 내가 생각하는 거 너무 다르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결국은 고객의 요구사항이 최종적인 제품과 안 맞아서 왜곡이 되고 여기 적혀있지만 고객의 요구사항이 뭐 꼭 고객의 요구사항만 왜곡되는 게 아니라 요 각 단계에서 다 요 화살표 각 단계에서 다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되게 뒤늦게 설계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생기고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게 유명한 사례로 그 우화처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그 존 S 오클랜드라는 분이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전사적 품질 경영이 왜 필요한가를 주장하면서 만든 이제 우화 같은 동화 같은 예시가 이겁니다. 보시면 고객이 설명한 거는 제일 처음에 그냥 나무에 이렇게 그네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간 3단으로 걸려 있어요. 3단으로. 그래서 높이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발을 밑에다 걸 수도 있고 위쪽에 앉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원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리더가 이상하게 일을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이렇게 줄 2개를 걸어서 나무 판자로 이렇게 밑에를 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나무에다가 줄 2개를 이어서 그랬더니 이렇게 이은 거죠. 벌써 여기서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네, 프로젝트 리더가 엉뚱하게 이해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잘못 이해했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또 영업 담당자가 고객한테 팔 때는 아 이쪽이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의자도 어떻게 불편하게 나무에 앉으세요. 소파를 달아드릴게요. 이렇게 영업이 어처구니 없는 약속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게. 그리고 고객은 나는 원래 이거 생각했는데 원래는 이걸 생각했는데 이것도 된다고? 그리고 이제 기대가 expectation이 되게 높아지죠. 와 이런 거? 그런데 프로젝트 리더는 이렇게 이해했고 그걸 시스템 분석가가 설계할 때는 야 시스템 분석가는 이제 이게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야 그걸 이쪽에서 끈 달고 나무판 열고 알았어. 근데 이게 흔들리려면은 여기가 걸리면 안 되지. 나무를 여기를 잘러.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시스템 분석가는 이것만 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프로그래머한테 이제 코딩을 맡겼는데 프로그래머 이거를 도저히 옆에 이렇게 부목을 대도 프로그래머가 시스템 분석가가 여기에 부목을 대면은 여기가 잘려져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다고 했지만 프로그래머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상식이라는 게 그냥 고객이 원한 걸 다시 읽어봤더니 이걸 가지고 오고 이것도 읽어봤더니 나무에다가 직접 묶으라고 했지 뭐 양쪽으로 묶으라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묶고 나무 판자 달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무 판자 달았고 달았네 됐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 리더가 한 거랑 시스템 분석가가 한 거랑 프로그래머가 다 다르니까 프로젝트 문서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엉망이에요. 서로 일치도 못했고 해석도 다 지멋대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치된 거는 이상하게 설치됐어요. 이걸 어떻게든 설치를 해야 되니까 밑에 판자는 도저히 못 달고 일단 설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뭐 몰라 이러고 비슷한 거 하나 더 달고 나무도 각자 달았더니 동작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네. 동작하는 어떤 형태로 되긴 됐어요. 동작이 돼야지 어떻게 납품을 할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맨 땅에다 헤딩하래. 그리고 나서 이제 광고에다가는 근데 고객이 했던 것처럼 여기 영업이랑 이렇게 연결됐는지 이렇게 됐어요. 되게 멋있게 막 탁 그네 당신이 원하던 그것 막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객이 지불한 돈은 거의 놀이동산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돈이 들어갔어요.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해지면서. 그리고 진짜 이게 핵심인데 고객이 설명은 이렇게 했지만 왜냐하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네는 뭐 이렇게 생겨야 되고 줄이 이렇게 2개 있어야 되고 나무 판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한 2-3개 있으면 되지 않을까 뭐 자기도 잘 모르지만 왜냐면 고객이 완벽하게 알면은 직접 만들었겠죠. 우리한테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잘 모르니까 고객도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설명을 한 건데 고객이 스스로도 설명한 것과 다르게 고객이 진짜 필요로 했던 거는 되게 단순하게 줄 하나에 그냥 이렇게 타이어 묶어서 여기에 앉을 수도 있고 엉덩이 넣어서 이 위에 앉을 수도 있고 이 위에 설 수도 있는 그런 놈이었던 거예요. 기능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고객의 설명과 고객이 정말 필요한 것도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이걸 잘 이해했다면 중간에 잘못됐을 때에도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통째로 투입돼서 고객이 설명한 걸 잘 듣고 그러면서 아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건 이런 거구나를 깨달았다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허튼 광고를 하거나 허튼 설계를 하거나 하지 않고 실제 할 수 있는 일에서 어떻게 동작하는 형태로 바로 바꿔서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못하고 순차 설계를 했을 때 지금 오른쪽 사진처럼 그림처럼 그림의 예시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그네 문제라고 불리는 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언제 설계를 변경하는 게 돈이 많이 들겠어요? 당연히 초반 원료보다는 하류 나중이 되면 될수록 돈이 더 많이 들죠. 네.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설계 변경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초반에 변경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굳이 순차 설계를 하려고 한다면 고객의 설명으로부터 시스템 분석과 설계 정도까지 갔을 때 저 위에서 얘기할 때는 성능 규격 정도까지 갔을 때 아니면 상품 기획이나 그 정도까지 갔을 때 바로 다시 점검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고객은 일반적으로는 제품이 나와야지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럼 그때서야 설계를 바꾸면 이 과정은 다 낭비됐죠. 만드는 제품도 낭비됐고 그렇게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동시공학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온 거고 그 동시공학을 하기 위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느 쪽은 고객만 만나서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다룬 사람이고 저쪽은 정말 기술적으로 이런 부품을 가공하려면 이런 기계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기술적인 개념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어떻게 설계를 하려면 의사소통이 아주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의사소통의 난도가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의사소통의 도구 어디가 핵심이고 무엇을 서로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Quality Function Deployment QFD입니다. 품질 기능 전개조. 이게 바로 품질 기능 전개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 제목은 품질 기능 전개고 첫 페이지에서 배우는 게 동시공학인 거죠. 이해가 되죠? 네. 이제 설계 개선 QFD와 PU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시공학과 QFD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QFD의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좀 도식화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지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 실제 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만들어서 판매까지 이르는 제품 생산해서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뭐 개념을 정립하고 설계하고 뭐 공정 계획하고 생산 계획하고 뭐 이렇게 하는 단계들이 있는데 이 단계 전체에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고객의 요구를 제품이나 서비스로 녹여내는 과정을 다 한꺼번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각 단계마다 그냥
처음에 여기에서만 고객 요구나 서비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만 넘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고객의 요구를 제품과 서비스에 어떻게 반영해 낼지를 이 전 단계에서 다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뭐고 그걸 우리 최종적인 제품이랑,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고객이랑 여기에 있는 제품이랑 아니면 서비스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 연결고리를,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이 과정 전체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행하는 동안 이걸 다 이 빨간 선을 염두에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에서도 말했지만 신제품 재발기간이래. 뭐 병이 재발하냐? 신제품 개발 기간은 짧아지고 품질은 올라가는. 품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품질이 뭐예요?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내는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가 잘 반영이 되니까 당연히 품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QFD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발전을 해온 거냐면, 일본의 그 1960년대 전문가가 이제 이런 개념을 대충 이제 만들었어요. 한두 사람이 할 게 아니라, 단계마다 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따져야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걸 이제 1970년대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베 조선소가 제일 먼저 적용을 해서 효과를 봤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거는, 여러분들이 뭐 사례들을, 품질 경영 사례들을 좀 따로 찾아보거나, 뭐 제가 과제를 내기도 하는데, 보면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되게 유명해지려면, 되게 큰 효과를 보려면, 특히 이제 고객 만족에 관련된 것들은 소수의 대형 어떤 물건이나 일회성 서비스보다는 다수의 사람들, 리테일 마켓이라고 불리는 다수의 고객들,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량 생산 품목들에 적용이 될 때 더 효과가 크고 많이 알려지게 돼 있어요.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이 동시공학 QFD도 제일 처음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사건이 도요타 자동차예요. 도요타 자동차.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이,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일본 제품의 품질이 좋아져서 미국을 이제 폭격하는, 미국 시장을 완전히 이제 점령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미국 사람들이 정말 충격을 먹었던, 인식을 바꿨던 게, 전자제품도 물론 있지만, 물론 전자제품도 미국이, 우리가 첨단 기술을 가진 국가인데, 저 동양의 작은 나라가 이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것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다니 이건 놀라지만, 미국 사람들의 어떤 문화에 가장 녹아있는, 가장 자존심을 자극하는 제품은 자동차였던 거죠. 자동차. 그래서 미국 자동차 시장이 쉽게 진출하기 힘들어요. 모든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타겟으로 삼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도요타 자동차가 좋은 성능과 좋은 품질, 좋은 가격으로 이제 미국 시장을 휘어잡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도요타 자동차가, 일본과 미국은 자동차 시장의 성격이 아주 달라요. 일본은 작은 자동차, 그리고 연비가 좋은 자동차, 부드러운 자동차, 이런 걸 좋아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기름 많이 먹어도 돼. 왜? 기름 싸니까. 험한 데서 잘 가야 돼. 픽업 트럭, 큰 자동차, 승용차건 뭐건 큰 게 중요한 거고, 기름은 많이 먹어도 상관없고, 힘 세고, 뒤에 짐칸 크고, 좀 덜컹거리는데도 잘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승차감 부드러운 것보다는 내구성과 이제 잘 달릴 수 있는 힘, 이런 거를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 미국 고객의 기호에 맞게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우선 제품을 내놨다가 아무리 우리가 그걸 분석해서 내놓는다고 해도 일본 회사가 분석을 해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 미국 고객과 조금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그걸 또 다시 반영해서 또 새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이런 동시공학 개념이 QFD가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도입해서 1977년도에 도입을 해서 신차 출시 비용을 20%나 줄여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서, 5년 지나서 1982년도에는 38%, 또 2년 지나서 1984년도에는 신차 하나 만드는데 61%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떠들다 보니까, 그런 개념, 이제 나중에 엔지니어 파트도, 네가 추상적으로 말하는 건데 이제 뭔지 알겠다. 네가 이제 QFD로 정리해서 HOQ 형태로 정리해서 주면, 이게 이거에 관련된 얘기구나라고 바로 캐치해서, 지난번에 그것처럼 이번에도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점점 효율성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개발 시간도 33%나 줄어들어요.
이게 도요타가 자랑한 것도 아니고, 물론 도요타 자랑도 하지만 미국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내는 그 경영 관련 이제 유명한 그 전문지가 있어요. 전문지. 그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잡지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그 학술지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도요타 자동차가 뭐길래 미국의 그 3대 자동차 회사 당시에 GM, 지금 쉐보레라고 불리죠. GM, 포드, 크라이슬러 보다 훨씬 이렇게 신제품을 잘 만들고 싸게 만들고 좋은 품질로 만들고 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어떻게 고객의 구미에 맞는 그런 신차 모델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장을 자꾸 정복해 나가느냐를 연구를 한 결과에서 이런 게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가 이걸 따라하겠어요? 미국이 따라야겠죠. 어느 산업? 자동차. 포드가 따라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자회사, 전기회사, 사무용 기기회사인 제록스도 따라합니다. 제록스는 복사기를 만든 걸로 유명해진 회사고요. 지금은 후지에서 인수를 해서 후지 제록스로 이제 팔리고는 있는데, 지금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뭐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사무용 그 복사기로는 유명하죠. 그 검색하다가 영어로 구글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구글 it이라고 해요. 검색해봐 라는 뜻입니다. 처럼 그 복사회화를 copy it이라고 안 하고 xerox it, do xerox, go xerox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무기기, 복사기의 대명사가 된 회사인데, 이 회사도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걸 도입을 해서 제품을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이게 실현돼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기술적인 요소, 판매적인 요소까지 다 따지는 게 아주 당연해졌어요. 분업은 여전히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동시공학에 있어서 또 하나 이제 그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생각해 볼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설계 비용을 변경하는 게 그 나중보다는 초기에 변경하는 게 훨씬 싸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제품을 만들기 전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예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좀 골라서 시작하는 방식을 쓰는 건 어떠냐라는 게 이제 Pure Concept Selection Process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개념들을 몇 개 만들고, QFD는 이제 설계 초기 단계인데 여기는 아예 QFD 이전에 설계 대안을 이제 몇 개 만들고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들을 골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이제 어느 게 좋은지를 고르는 건데, 이때 우리가 바로 전에 배운 매트릭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준이 있고, 기준이 뭐냐면 effectiveness, 효율성, 뭐 효과도, availability of resources, 자원의 가용성, support from business, 그 비즈니스로부터의 지원, 그러니까 현재 업무로부터의 지원, long-term benefit, 장기적인 이익, time to implement, 적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 ease to implement, 적용하는데, 도입하는 데의 용이성, cost of implement, 도입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웹 솔루션이 있다고 치면 그 웹 솔루션 대신 대안 1, 대안 2를 만들었을 때 더 좋으면 플러스, 나쁘면 마이너스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토탈 스코어를 매기는 거예요. 각 항목별로. 네. 그 다음에 이게 웨이트 에버리지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현재 대안이니까 다 빵점이겠죠. 기준이니까. 그래서 대안 1은 총 마이너스 2점인데 얘는 플러스 5점이더라. 그래서 얘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할 거 아니면 바꿀 거면 얘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그 대안을 매트릭스로 비교해 가면서 그 애당초 설계 컨셉 단계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 나가는 방식을 Pure Selection이라고 합니다. 뭐 Pure Concept Selection Process인데 그냥 Pure Selection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QFD와 맞물리면서 그 앞에서 본 원료 쪽 낮은 비용에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중간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잘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운영 방식, 운영 기술, 기법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HOQ 이제 품질 주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OQ 말 그대로 House of Quality고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집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그림인데 아래쪽이랑 밑에 뭐 있어가지고 이걸 그 좌우 아래쪽에 있는 그 긴 직사각형 박스들을 좀 작게 그리면 집처럼 보일 텐데 지금은 약간 무슨 초기형 아이언맨이 이제 박살나서 펼쳐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너무 부정적인 얘기인가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냐면 QFD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 여러 단계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예전에는 막 생산관리 뭐 이런 데서 더 자세하게 배웠었나? 너무 옛날이라서 성실한 학생이 아니라서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이걸 상세하게 이렇게 뭐 각 항목들을 어떻게 하고 뭐 이걸 사례로 실제로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을 써야 되나 싶어서 최대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책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요 각 그 박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보고 그냥 저 인간의 설명으로는 도저히 감을 못 잡았네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그림 예쁘게 그리고 하려고 직접 다 그린 거예요. 제 성의는 좀 인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구성 요소는 what's,와 how's,입니다. what은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 시작되는 구성 요소가 what과 how입니다. 네. what은 무엇이니까 고객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게 뭐야. 뭐, 여러분들은 모르는 노래겠지만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래서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라고 하면 계속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데 제 세대는 그럴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자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라떼의 특징이 자제를 못해요. 네,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사회 나가면 더 심할걸요? 네.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네. 그래서 커스터머 어트리뷰트 형태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고객 특성이라고 불리는데 고객이 바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특성들이에요. 항목들이에요. 고객이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걸 좋아한다. 바꿔을 하면 그걸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보이스, 고객의 소리라고 할 수 있죠. 네. BOC라는 말은 실제로도 많이 써요. 기업에서. 뭐 CA도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의 소리, 고객이 원하는 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특성이니까 어트리뷰트가 특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당연히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걸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달성할 거냐? 어떻게 달성할 거냐가 how가 됩니다. how. 어떻게 달성할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고객 입장이라 그러면 이쪽은 이제 기업 입장인 거죠. 기업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달성할 거냐? 고객은 이걸 원하고 가로축, 기업은 이걸 할 수 있고 이게 결합이 되는 거죠. 그걸 engineering characteristics, 공학 특성, 기술 특성 이렇게 부릅니다. 기술 특성. 그래서 설계가 되는 거죠, 여기가. 네. 그래서 요 작성법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것과 기업이 할 수 있는 것, 기업이 설계로 해낼 수 있는 것의 결합인 이거겠죠. what, 고객이 원하는 what과 기업이 할 수 있는 how가 이거의 what에 어떻게 how가 대응될 것인가를 이렇게 테이블로, 매트릭스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CAEC 매트릭스입니다. 이게 body라고 불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각각의 항목들이 있어요. 여기 다 항목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각각의 항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요소들, 설계 요소들을 대응해서 이거에는 이런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되고 이거에는 뭐 이런 기술을 적용해야 되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게 body예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다른 부서로 넘기면 그렇구나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위쪽에 있는 삼각형은 hows인데 예를 들면 이 기술과 카메라를 잘 찍히게 만드는 기술과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기술은 핸드폰에서 서로 얘는 이렇게 매트릭스가 구성되는데 상충해요. 삑, 여기서는 상충한다. 카메라를 좋게 만들려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상충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술 파트도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야 이거 카메라를 좋게 만들려다 보니까 무게가 무거워지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이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 하우즈 요 머리 지붕 루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나중에 다루겠지만 트리즈라고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법을 써요. 뭐 트리즈가 대단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이슈들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느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what's와 how much is, how's,와 how much is는 what이 어느 정도 달성됐느냐, how가 어느 정도 달성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EC 기술 수준, 기업 생각에서 이런 기술 수준을 적용을 what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비용 같은 걸 고려를 했을 때를 따지면은 그게 경쟁력이 되는 거죠. 기술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면 다른 기업들, 이게 기업 얘기니까 이 세로 축은 하우즈니까 하우즈를 how much 완전히 탑 레벨까지 끌어올리면 이제 다른 기업에 대한 경쟁력이 되는 것이고, what을 how much, what을 얼마나 많이 달성하는지를 이제 따지면은 고객의 만족이 어느 정도 될 거냐, 고객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들은 얼마나 잘 달성됐느냐, 그러니까 how much,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걸 달성할 거냐, 이 바디를 가지고 끌고 왔을 때 달성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하나 만든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집을 만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개념과 기본적인 러프한 아주 큰 틀에서의 기술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EC를 만들었어요. 그럼 EC가 이렇게 정의됐으면 이 엔지니어링 캐릭터리스틱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더 구체적인 뭐 제조 설계를 하는 단계, 제조 규격을 만드는 단계로 가면 이게 달성해야 될 목표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다음 단계에서는 왼쪽으로 가고 그쪽에서는 제조 방법을 이런 기술들을 달성하려면 이런 제조 방법이 달성돼야 된다를 만들고 또 걔들 간에 이걸 하고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제가 좀 가렸는데 다시 그리자면 다음 단계로 가면은 요 파트가 너무 굵다. 요 파트가 목표가 되고, 그러니까 요런 기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걸 제조를 어떤 제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걸 가지고 how를 가지고 이 바디를 만들 거고요, 매트릭스로. 그 다음에 이 제조 기술들 간에 서로 상쇄되는 문제가 되는 놈들을 찾을 거고 어느 수준으로 달성할 건지도 여기 적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또 이건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모아서 보면서 잘 전달이 됐는지, 처음에 출발했던 이거와 이게 잘 달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HOQ를 계속 확장해 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그게 무작정 쓴다는 게 아니라 앞 단계의 이 EC를 다시 CA 파트로 넣으면서 그 전 단계의 결과물 how가 그 다음 단계의 새로운 목표가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뭐 맨날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는 거지. 이해되셨죠? 네. 뭐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내가. 네. 뭐 그 희망을 갖고 사는 거죠, 사람이. 희망을 갖고. 마지막에 항상 그림 넣어 놓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알라 그림에 다른 그러니까 다른 대사를 넣은 밈으로 짤로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대사가 돼 있는 걸 처음 봐서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That moment when you realize you had homework. 그러니까 뭐냐면 숙제가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이란 뜻입니다. 숙제가 있었지 이런 뜻이에요. 표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저는 뭐라고 썼냐면 There is every week. 네,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항상 있어. 네, 매주 있어 숙제가, 이런 뜻입니다. 숙제를, 제가 과제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동영상을 보고 강의 자료를 보고 그냥 정말 기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봐달라, 따라와 달라라는 의미로 내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려운 정도를 제가 좀 실패하는 경우가 물론 있지만 선생님의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그렇다고는 해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틀리게 하려는
뭐 풀기 어렵게 하려는 그런 목적은 진짜 안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이제 제가 그 의도를 실패한 CA에 대응되는 EC를 실패한 왓츠의 하우머치가 완전히 이제 바닥을 기는 나쁜 결과물을 낳은 건데 어쨌든 의도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최대한 더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는데 점점 쉬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주 제때 과제를 이렇게 따라와 주면은 나중에 몰아서 하는 그런 귀찮은 일, 또 비효율적인 일, 남는 게 없는 일, 헛된 일을 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코알라 같은 표정 짓지 마시고 숙제 있었어? 네. 뭐 공대생의 3대 대사이긴 하죠. 공대생이 대부분 남자라는 것으로부터 나온 유머인데 공대생이 하는 세 가지 대사는 딱 이거다라는 유머가 있죠. 야, 밥 먹었냐? 숙제했냐? 야, 저기 여자 예쁘다. 네, 남자들의 뭐 흔한 대사죠. 네, 그래서 그 탑3에 들어갈 정도로 공대생이 숙제가 많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숙제가 많은지 제대로 못 챙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매주 항상 숙제가 있으니까 따로 숙제가 있나?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숙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좋은 얘기를 되게 길게 하네요. 네, 방금 클로징을 찍었는데 녹화를 안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네, 이번 단원이 길어지려면은 제가 그 얘기를 강의할 때도 했지만 이게 원래는 좀 길게 할 만한 파트의 강의인데 좀 나름대로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뭐 이렇게 요약을 해서 조금 밀도는 높지만 길지 않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뿌듯해하는 표정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좀 만족스러웠기를 바라고요. 뭐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길게 하는 거죠. 한 2주 분량으로 왁 펼쳐가지고. 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제 줄여서 하다 보니까 좀 빡빡해진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방금 밀도가 높았다고 그랬는데 그거 이제 좀 뭐 그럴싸하게 표현한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 이 자식 되게 빡빡하게 막 몰아붙이네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는 애를 썼어요. 앞으로 등장할 몇 개의 단원이 약간 또 빡빡한 느낌 제가 이제 혼자 느끼기에는 좀 그런 단원들인데 네, 그것들은 이거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한테 그 제 마음이 제 의도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들으면서 바로 과제를 같이 풀면서 이제 복습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용을 찾아보고 뭐 다른 교재나 또 뭐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질문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줄여서 개념을 좀 요약해서 전달드리려고 했지만 특히나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이 관련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필요한 것들은 다 담으려고 애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에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제 의도와는 달리 질문이 여전히 많이 있을 테니까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동영상, 다음 이론 강의 동영상 혹은 문제풀이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또 뵙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